2023년 새해를 맞아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나아가는 우리 군을 소개합니다. 국방혁신 4.0에 발맞춰 AI 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 나선 해군. 미래전 승리를 위하여 바다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해군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강군 건설을 위해 해군의 AI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방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군 전력 건설 어떻게 해나갈지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부모 계획관리 참모부장 강동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 전문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국방기술진흥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찬수 수석연구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눈부십니다. 게다가 미래전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면인 게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기천부장님, 해군의 전력 강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지정학 측면에서 볼 때 해양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활동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다를 비교적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들어 바다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위협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국가 간 도서 영유권과 해양 관할권 경계 획정 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해저자원 개발 등 해양에서의 권익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해재난, 해적 테러 등의 위협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과 위협 속에서 해양 국가인 우리나라가 바다에서 국민의 경제활동과 국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해상교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해군 전력 증강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안보 환경 변화, 특히 해양 안보 변화가 너무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갈등 심화되고 있는데 교수님 조금 부연 설명해 주세요. 이미 첨예한 갈등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중국의 1대1로 중에서도 해상, 실크로드, 여기 충돌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놨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과거보다 훨씬 더 체계화되고 규범화된 형태인데 미국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쿼드, 그 4개국 협의체, 그다음에 실질적인 군사동맹에 준하는 오커스 이런 것들이 출범이 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이 특히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미국한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 결사항전 의지를 계속 내뱉고 있단 말이죠. 네. 문제는 미국과 갈등하지 않겠다, 미국을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미국을 극복하는 그런 중국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방금 기찬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섬해양 국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양 안보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전의 양상이 첨단 과학 기술이 총직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바다에 국한했던 해군 작전이 이제 우주력까지 총동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래전은 첨단 과학기술전이라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각척전으로 변해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 해군도 이제 해상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전까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화된 센서, 고도화된 무장, 복잡한 인터페이스 등 무기체계 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무인 체계와 유인 체계의 협업을 통해서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해군이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강군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러시아가 이제 흑해를 통제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해상 무역이 차단됐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곡물가가 뛰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빵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사료가, 뭐 우유, 뭐 고기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아 교수님. 그리고 또 애들이 또 우유 좋아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던 이런 시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면서 결정적으로 국제 공급망 위기가 대두된 거죠. 지금 빵 얘기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에너지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에너지라는 거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제대로 공급망이 연결이 안 되면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그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전부 다 어떻게 내가 정책을 정상화해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초적으로는 이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뭐 평화가 유지되면 좋지만 이 국제 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를 대비해서 이런 데 휩쓸리지 않도록 자국의 공급망 안보를 스스로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없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해지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해상로 이런 데 대한 수송로 이런 데 대한 확고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한 국가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그런 네. 상황이고 이런 걸 보더라도 해양 안보라든가 이런 건 이미 복합 안보의 성격을 띄었다. 네. 꼭 군사력뿐만이 아니고 경제력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범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바다를 잃으면 국가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인 해양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은 지금 가스 공급이 잘 안 돼서 얼마나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무역 모두가 이제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전평시 해양로 확보를 위한 안전망 또 해양력 강화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기찬 부장님이 좀 강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바다는 우리 경제에 그리고 우리 국민 생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이용한 무역 의존도가 99.7%에 달합니다. 특히 원유의 100%, 곡물의 77%는 바닷길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닷길이 차단된다면 에너지 식량 수입이 불가능해지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마비되어 우리 사회는 극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 따라서 전평시 언제든 우리 바닷길을 지킬 수 있는 해군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네.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인 순양함 모스코바가 전쟁 초에 격침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첨단 무기가 사용되는 미래전은 더 이상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 정도로 이 첨단 무기라는 것이 미래전의 어떤 양상을 바꾸는 무기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우크라이나 무인기 투르키에산 바이락타르하고 그다음에 지리안 미사일 넵튠 두 발에 의해서 러시아 순양함이 모스크바 함이 피격되었는데요. 침몰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제 생각엔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해군의 최대의 패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난 아마 10월 29일에도 우크라이나 무인 수상정하고 무인 항공기 9대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흑해함대 마카로프 제독함하고 소해함을 이제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전투력이 약하고 규모가 좀 작으면 이게 큰 함대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이제 스텔스라든지 극초음속, 인공지능 이렇게 무장한 무인 체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지상에서도 원격으로 충분히 해상의 함대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전쟁의 양상이 너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대형 함정 두 척이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국방 TV 팔아도 살 수 없을 정도 못 가격이죠. 사요. 예. 못 사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미사일하고 드론입니다. 그죠? 정말 가격 대비 가장 큰 효과를 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저가의 드론과 미사일 두 발이 협공을 해서 그 7억 5천만 불이라고 하는데요. 11,500톤의 187m짜리 순양함을 격침시켰다는 것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는 최고의 가성비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미래전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많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대형 함대를 이게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저가의 무인기나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등이 군지포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양상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진영화다, 그다음에 또 신냉전이 가시화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수님 염려 목소리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높습니다. 네. 실제로 한반도 남북한 또 전체적인 동북아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특히 그 한국은 한미동맹 체제를 미국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또 북중 실질적인 혈맹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 문제가 더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고 지난 10월 12일 미국 안보전략보고서도 중국 제어가 미국 외교의 목표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언을 했습니다. 또 지금 얼마 전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를 또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뭐 중국의 앞마당이다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소위 미국의 원조 이런 것들도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중국은 어떻게든지 이걸 극복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나라가 갈등을 하게 되면 우리 그 한반도 특히 동북아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 해군력이나 군사력 차원에서 또 주의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소위 안보 3가지 문서를 개정을 하면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뭐 우리한테 반격할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동아시아에 특히 동북아의 군사적인 어떤 우려를 자아내게 하기에 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중 갈등도 문제지만 또 북한과의 이것도 문제지만 주변국의 동향 이것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지 않으면 동북아에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육군, 해군, 공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오픈이 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해군력, 해양 안보, 해상력 강화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동아시아 갈등이 고조될 경우 우리 해군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그 해상 군사력을 하루아침에 강화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이 해상력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되는 당위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이런 약간 이제 우려의 생각이 드냐 하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조밀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 플랜에서 이게 잘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삼면이 바다인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상 컨트롤 타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경항공모함이 됐든 항공모함이 됐든 뭔가 우리 바다를 상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고 장기적 차원에서 해상 군사력 확보가 굉장히 조밀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면 그게 우리가 그런 국가들이 우리한테 갖는 레버리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렛대를 더 키우기 위해서 현실적인 안보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자. 그리고 그게 지금은 일단 바다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또 해군 기참 부장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미래전 승리 보장을 위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필수입니다. 선택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해군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예. 네, 부장님. 첨단 각시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전장 영역이 전통적으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최근에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신개념의 무기 체계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위성인 그 스타링크를 활용한 정보 교환, 그리고 사이버전, 무인기, 전자기 등 첨단 과학 기술이 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무인 전투함 등 4차 산업용 과학 기술에 기반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이제 미래전 대비를 위한 혁신은 선택에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 아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첨단 전력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국의 해군 전력 강화 어떤 추세입니까? 예, 선진국에서는 아마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양자통신, 그다음에 이게 완전 자율화 무인기 등 하여튼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게 과학기술을 기반한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무인 체계의 잠재력을 인식을 하고 이 다수의 국가에서 이제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개발과 이런 데 이제 운용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획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개발된 해양 무인 체계를 이 유무인 복합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유인 함정하고 이 통합 실정 시험을 해서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스텔스 구축함 주말츠라고 그러는데 주말츠하고 대인 무인 수상정인 그 시헌트하고 그러니까 연합 함대를 구축해서 대잠전을 하는 이런 걸 수행하고 있고요.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무인 복합 체계 기반의 그 차세대 잠수함 수행을 위해서 시나이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게 위협되는 적의 그 무인 체계의 위협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국인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잠수정, 그다음에 중국은 무인 수상정을 비롯해서 다양한 무인 체계 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이 해군 작전 능력을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통해 본 이 첨단 해군 전력 강화 필요성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서면서 앞으로 전개될 첨단 미래전의 양상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총집합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통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이를 통해 본 첨단화된 해군력의 필요성.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흑해 함대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함대 내 미사일 배치를 통한 역량 강화는 물론 흑해의 해양 기반 시설 증강 등을 통해 흑해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연방에 강력한 전력 승수를 제공했는데요. 흑해를 통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상 무역을 차단,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나토 해상 부대가 흑해 주변에 배치되는 것을 저지, 최종적으로 흑해 주변 지역에서 공급되는 곡물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면서 세계 곡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국 해군 규모는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 해군을 압도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상 및 공중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항만과 해군 기지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해상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삼면이 바다로 경제에서 수출과 무역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징상 해군 전력 발전의 중요성은 물론 해양력 강화야말로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라는 점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눈부신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었으니 아무리 규모가 큰 해군일지라도 21세기에는 해양 통제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해군력이 미약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전통적인 해군 전력 대신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사용해 러시아 해군의 해양 통제에 대응했습니다.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가 넵튠 지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고 무인항공기 공격을 통해 러시아 마카로프함을 침몰시켰습니다. 또 전쟁에서 민간 위성인 스타링크가 활용되고 사이버전과 전자기전도 수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해군이 직면할 미래 해양전의 작전 영역이 해양 영역뿐만 아니라 지상은 물론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까지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우크라이나 스네이크 섬을 장악하지 못한 점은 강력한 해군이라도 육지를 점령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첨단 드론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러시아 기함 격침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전 세계는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해 해군 전력을 건설하는 것이 미래전 수행에 있어 승패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첨단 미래전에 적합한 첨단 과학 기술의 적시 도입뿐 아니라 이를 운용할 인력 양성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첨단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고도로 훈련된 군 인력 양성에 힘쏟고 있는 해군. 첨단화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승은 물론 해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와 번영을 지켜나가기 위한 해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해양 유무인 첨단 입체 전력을 갖춘 해양 강군을 건설하여 신해양강국 대한민국 구현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우리 해군이 있어 든든합니다. 필승! 국방혁신 4.0 추진, 생존이라고 말할 만큼 정말 절실합니다. 자, 그러면 해군 국방혁신 4.0 추진에 발맞춰서 어떤 식으로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 좀 더 부연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 네. 예, 미래에는 북한 위협, 잠재주 위협 등 전방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래의 전쟁 역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군은 병력 자원 감소 등 국방 운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해군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 4.0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해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전쟁 환경에 부합하는 해군 전략과 해양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해상 기반 기동력 삼축 체계의 태세화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등 첨단 입체 전력을 확보하고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해군 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들어보면 지상도 아니고 공중도 아닙니다. 이제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점에 특별히 주목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김 박사님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는 유인 함정 내에 이제 무인 체계를 탑재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무인 체계를 이제 원격으로 통제하는 개념에서 앞으로는 이제 유인 체계하고 무인 체계 복합 함대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이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는 수상, 수중, 공중 또 전연력을 초연결, 그다음에 초지능을 기반으로 유인과 무인 전력이 효율적으로 통합돼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요즘 이제 얘기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어떻든 상황 인식을 포함한 완전 자유라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초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제 군집화 능력, 이런 능력이 이제 많이 요구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운용 개념 측면에서는 이게 통합 협동 작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그 체계 통합 복합 임무 설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개념 설정도 굉장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된 유무인 체계는 시범부대 실정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이 전투 수행 개념이 이렇게 만든지 운영 개념의 피드백을 이렇게 잘 받아서 작전과 임무 능력이 극대화되도록 유무인 체계를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참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그 누구 못지않는 첨단 해군 전력을 건설해야 할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제는 이제 이 미래전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되면 되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뭐 공격 행위가 나오고 그럴 수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침 이 소위 AI 분야에 나름대로 뭐 최고는 아니더라도 선두에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소위 군종끼리 협력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민간에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잘 적용을 못 한다거나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러니까 충분하게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군의 역량만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민간 AI 기술 이런 것들도 참 복합해서 간다면 뭐 중복 투자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예. 또 그 우리 군에 걸맞는 그런 어떤 흐름을 잘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해군은 해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가지만 앞으로의 흐름이 복합, 이 사이버 하이브리드 뭐 이런 데서 움직인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 우리가 전력 구축에 있어서도 좀 그 군관민이 같이 가는 그런 흐름들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교수님 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해군이 최근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를 위해서 종합 발전 계획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죠? 네, 계획서에 대해서 소개를 받겠습니다. 시청장님, 뭐 들고 오신 거 계신 것 예. 같으세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해양유무인 복합체계 종합발전 계획서는 첨단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해군이 추진해야 할 해양유무인 복합체계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우선 해양유무인 복합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의 기술 발전 추세와 전장 운용 사례 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미래 유인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작전 수행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유인 전력은 질적으로 첨단화하고 무인 전력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등 단계별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력의 원격 통제하에 무인 전력은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유인 전력 통제하에 무인 전력은 반자율로 작전 및 수행 능력을 구비하며 최종적으로 자율 군직 기동이 가능한 자율형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 기반 체계 구축 및 전력화 지원 요소 등 각 분야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수님 이와 관련해서요. 네이비시 고스트 이게 뭐 고스트요. 그 고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듣겠는데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를 상징하는 명칭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뭐를 함축하고 있는지 등등입니다. 네. 제가 그것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예. 예.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한 추동력을 제고하고 대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군 장병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상징하는 명칭을 선정하고 엠블런을 제작하였습니다. 예. 설명을 돕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이비시 고스트는 네이비시 가디안 Harmonized with Operating Manned System and Technology Based Unmanned System 약자로 6인 체계와 첨단 기술 기반의 무인 체계가 조화된 해양의 수호자를 의미합니다. 네. 엠블런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엠블런의 테두리는 파도를 상징하고 내부인 꼭지점은 유무인 복합 체계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데이터 링크, 체계 통합, 자율화 기술을 상징합니다. 엠블런 안쪽 원은 각각 무인, AI, 무인 항공기, 무인 잠수정, 무인 전력 및 지휘 통제함을 상징합니다. 엠블런 안쪽에 한글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와 영문의 ROK 네이비 시 고스트를 함께 표기했으며 한글과 영문을 이어주는 선은 초연결을 상징합니다. 네이비 시 고스트는 유인 전력과 무인 전력이 첨단 과학 기술로 통합된 미래 해군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비시 고스트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예. 네, 소개 잘 받았습니다. 네. 저는 뭐 쏙쏙 들어옵니다. 설명 워낙 잘 해주시네요. 예. 자, 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계로 이 우리가 처한 안보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안보 위기상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위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군사 능력, 독자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 해군, 바다와 관련해서는 뭐 해병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서해 5도, 우리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데도 보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미 벌써 3개 항공모함 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복고함까지 뭐 산동함, 요령함, 복고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항공모함 전단이 우리나라 바다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데 무방비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의 억지 능력을 갖기 위해서 뭔가 이 대응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전력 체계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한미 동맹인데 뭐 알아서 해줄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미국의 무기지 한국의 무기가 아닙니다. 네. 미국의 무기지 그게 어떻게 한국의 무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유무인 체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쓸 수 있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차제에 반드시 갖춰야 된다. 최소한의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소위 이 해양 안보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담보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종합 발전 계획 수립할 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양 전략 환경 어떤 점을 특별히 고려하셨는지 그리고 이와 연동돼서 지향하고 있는 전략 목표와 개념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런 거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해군도 다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해양안보 환경은 북한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변국은 공세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 활동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 관할권 경계 획정 및 도서 영유권 문제 등으로 경쟁과 대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활동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해군, 해경, 해상 민무대를 활용한 새 내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고 2028년에는 한일 대륙경 협정 종료 시 해양 경계 획정 관련 한일 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양에서 초고가적 비무사 위협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해상 교통의 불안성이 커지고 있고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해적, 테러 등 국제 해양 문제 대응 소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항공에 대비한 우리 해군의 전략 목표는 북한 위협, 잠재적 위협 등 전방 위협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할 경우에는 반드시 바다에서 격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며 세계 평양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예. 기천 부장님, 미래 해전 양상에 따라서 작전 수행 개념도 이미 수립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해놨습니다. 그 미래해전 양상을 고려한 해양 작전의 핵심 개념은 지능형, 다영역 통합 해양 작전입니다. 이는 AI, 빅데이터, 초연결 등 미래 지능 기반의 작전 환경에서 해양 유무인 전력을 중심으로 여러 전장 능력의 능력과 노력을 통합함으로써 최소 피해와 최대 효과로 해양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를 미래 해양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하여 생존성과 치명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성은 더욱 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이 전 세계 이제 각국이 해양 유무인 이 복합 전투 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미래 해양전 수행을 위한 주요 첨단 기술은 무엇이고요? 국내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굳이 이렇게 강대국을 점수로 따진다면 몇 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세계 각국의 기술 수준을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현재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한 것은 아마 미국으로 100점으로 치면 유럽, 그다음에 이스라엘, 러시아, 일본, 중국 순으로 이렇게 한 80점에서 90점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의 이제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단계별로 수준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실용화돼 가지고 무기 체계 적용이 완료됐다는 최고 선진국 수준을 이제 100%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데 1단계 유인 전력이 원격 통제형으로 이렇게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성하는 거는 한 78% 정도 수준. 예.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반자율형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는 거는 한 67% 정도.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완전 자율화해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는 건 한 62%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선진국 대비 한 5년 정도 이렇게 뒤처진 수준인 걸로 네.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해양 분야는 이게 해양 환경이라든지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장거리의 수준 통신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 여러 종류의 이종 이게 플랫폼 간의 무인 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술 수준이 좀 낮게 조사가 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지상하고 공중보다는 또 해양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또 한 10%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해양 분야 쪽은 더 기술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요 군사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해군 우리 또 박차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요새 보면은 최근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들끼리 무기 체계 공동 개발을 또 표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그 동맹 국가의 기술 동맹. 이게 점점 더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가는 모양새인데 교수님, 우리는 어떤 노력을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해양 기반한 이런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늦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이제 군사 기술이나 이런 거에.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기본 기초 기술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한국형 독자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이런 것만 봐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에서의 운영, 이거는 또 약간 상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맹국과의 필요한 기술에 대한 협력 주고받는 거, 그래서 같은 뭐 연합작전 무기 체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민간 기술에서 군사 기술로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채택을 한다면 아마 상당히 그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발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맹과의 연대가 역시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는 동맹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한 거를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반도체나 이 배터리 기술이 보여주듯이 확고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이런 데 접근하는데 훨씬 쉬울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이게 일단 병행이 돼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후 분석을 통해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함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해군도 전후 분석을 통해서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를 어떻게 건설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대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참 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형 저가 드론, 자폭력 무인 수산 등등 다양한 무인 전력이 군사작전에 투입되어 감시, 정찰, 공격 및 기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고 그 효과성 또한 입증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에서도 해양작전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분석 결과를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후 분석을 통해 대함 유도탄 방어 능력, 소형 무인기 대응 능력,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 유무인 복합 기뢰전 능력 확보 등의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 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수 소형 무인기가 동시 공격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티 드론 통합 체계,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 무기를 확보하고
AI 기반 표적 추적 및 군지 공격 기능을 갖춘 함탑재 군지표 자폭용 무인 항공기 등을 개발하며 또한 다수의 무인 전력을 탑재 운영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스마트 구축함,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해군의 전력 강화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해군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전평시 해양 항로 확보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 투사를 지금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신데 게다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또 수출을 위한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점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지요, 교수님?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해양 전력을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군사 충돌을 대비해서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당연히 군사 충돌을 대비해야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군사 충돌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해양 수송로 확보라든가 경제 활동 그리고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그레이존, 회색지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력 투사를 하기 위해서 해양 군사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고 왜 뭐 항공모함이 표적이 되기 쉽다고 그러는데 11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갖고 있겠습니까? 중국은 왜 2045년까지 5개 항공모함 전단, 뭐 10개 전단을 갖겠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평상시의 안전한 활동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에는 전시용으로 쓰더라도 네. 평시에는 분명히 국가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전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군사력의 증강 이런 차원으로 가니까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특히 한반도 같이, 특히 우리 한국 같이 삼면이 바다인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해양 안보 시스템이다. 네. 그러니까 꼭 이 안보라는 게 군사적인 대항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군력에 대한 해양력에 대한 이 증강 이런 부분을 이거는 정말 군종의 문제가 아니고 거국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하긴 한데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소요식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소요식별인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해군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전에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해서 군에서 이제 운영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가 소요식별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유를 식별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군이 생각하는 미래전 개념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능력,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 건지 그걸 보고 핵심 기술을 식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해군에서 이제 무인체계 전력화 방향에 따라서 소요가 식별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민간의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이게 해군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능력을 바꿀 건가. 이게 이제 새로운 소유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속한 국기업뿐 아니라 민간의 이제 앞선 기술들을 보고 소유를 창출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죠. 네.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전력화와 이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게 교리는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그에 걸맞는 부대는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또 운영하는 관리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무인전력 확보 계획에 따라 운영 계획을 신규로 작성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작전 수행 개념을 반영하여 기존 작전 교리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과 연계하여 정책, 운영, 교육, 정비 태세 유지를 위한 전담부대 조직을 단계적으로 새롭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2024년에 해양 무인체계 발전 대대를 창설하고 이후 대대를 전대급으로 확대 개편한 후 최종적으로 가칭 해양 유무인 전력 발전 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무인전력 운용 인력 풀 구축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학위 교육 등 교육 과정을 보강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직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군사특기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 한 해 엄청 중요한 임무를 많이 수행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박사님, 첨단 유무인 복합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 강화도 꼭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소통해야 되고 네. 유무인 체계도 이제 협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유인, 무인뿐만 아니고 이제 무인기끼리도 상호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해양 유무인 체계 이게 상호운용성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표준화된 절차하고 아키텍처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포함된 미군에서는 이 드론 관련해서는 상호운용성 표준이 스테나그 4586을 마련해가지고 상호운용성 레벨을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제 착륙까지 다 할 건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이제 운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우리 해군도 이제 정부 주도로 유무인 복합 체계 간의 이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방 이게 정부와 표준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기술로 개발된 이제 무인기들은 이 단계별로 이제 상호운용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운용에서 서로 시너지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보니까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군 전력 건설이 필수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그래서일까요? AI 기반 첨단 무기 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통해서 조속한 전력화 노력은 뒤따라져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이런 첨단 무기 체계를 이제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제로 마련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첨단 무기 체계의 이게 조기 전력화는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신속한 획득,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하기 위해서 진화적 개발,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소요군이 또 참여해서 피드백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 육군에 이제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 이제 중간 단계 획득이라고 해서 이제 MTA라고 그러는데 미들 티어 어퀴지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또 중간중간에 반복적으로 사용자들 이제 군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STP라고 그래갖고 솔저 터치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중간중간에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협업을 해서 수차례 시제 보완을 하면서 군이 요구하는 최종 무기 체계를 신속하고 또 유연하게 이제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유무인 복합 체계 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성능 목표 시제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전력화하는 것보다는 개발 중간중간에 이제 시범 운용 부대를 통해서 사용자 요구를 또 반영하고 예. 또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유무인 복합 체계를 완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이 수립되면요, 이 일관된 추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천부장님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종합발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요 창출, 소요 기획, 획득, 운영지 관리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업무 수행 부서와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네. 해군 본부에는 유무인 복합체계 정책 발전과 총괄 업무를 수행할 무인체계과가 신설되었고 해군 작전사에는 무인전력 운영 개념 정립과 시범 운용, 전투 실험을 수행할 무인체계 작전 혁신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관련 조직을 지속 발전시켜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종합발전 계획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가끔 단계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 국방 포커스에 출연하셔서 좀 설명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임해 주시고요. 자, 미래전의 필승을 보장하고 또 해양 강국 구현하기 위해서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지 다짐 그리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조언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보라는 거는 다 같이 생각을 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네.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21세기에 바다를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 대목에서 이게 어렵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자금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성 이런 데 대한 공감대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해양 강국이 돼야 됩니다. 네. 해양 강국이 안 되면 미래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길목에 우리가 있다라는 인식을 다 같이 공감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거를 우리 국방 포커스도 계속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겠습니다. 네, 박사님. 예, 해군의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은 이제 잘 수립됐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실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계획에 들인 노력만큼 중간중간 성과를 이렇게 잘 짚어가면서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 강군으로 도약하는 해군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이제 기원합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해양 유민 복합 체계에 필요한 첨단 기술들 기획들을 잘 기획해서 도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군은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하여 신해양강국 대한민국 구현을 바다에서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해양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변화하는 안보 환경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강군 육성 필수입니다. 더욱이 해양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해군이 만들어가고 있는 AI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이 구축이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며 해양 강국을 건설해가는 해군 정말 든든합니다. AI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향해 가는 해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